그리고 이거는 또 빌려. 네. 웬만하면 돈 빌리는 건지 그만하자. 너 그때 빌리는 영상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지인에게 돈 빌리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말도록 하자. 네. 네, 대표님 제가 지금 이제 3억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종잣돈은 친구한테 어떻게 겨우겨우 구했습니다. 봤어. 겨우겨우 구하는 거. 예, 소고기까지 사드리면서 겨우 구했는데 대출이나 그다음에 잔금 내는 부분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좀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경매를 할 수는 없잖아. 예.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네가 지금 무주택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60% 70% 대출 받을 수가 있다고. 근데 네. 너 무주택자 아니지. 맞습니다. 김해라 그랬나? 이 김해랑 네, 경북 쪽에 여러분이 딱 봐도 쓸데없는 곳에 지금 두 채를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투자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되게 싫어하는 다주택자가 된 거지. 맞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대출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방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네.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해본 거야?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출이 안 된다는 전제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가지고 담보대출 받는 게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잔금을 내자? 네, 맞습니다. 괜찮겠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주택 도시 기금에서 전세 그 대출 상품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또 청년 부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연소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뭐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근데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명의 부분은 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낙찰 받아가지고 잔금을 이거를 내면 그게 만약에 4명의로 내면 전세금 대출 상환하라고 통보가 온다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간에는 어때? 부부간에 만약에 부인 명의로 만약 받았다라고 하면 전세금 대출은 남편 명의로 받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겠지? 같은 세대여서 그것도 네. 크게 유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한 번쯤은 활용해 볼 만한 명의를 빌리는 거?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야? 네, 그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선택하면요. 불법이잖아. 네. 여러분들 뭐 불법인 합법인 거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다. 네. 다른 건 또 뭐야?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이 이제 그냥 전세를 안 사시고 그냥 월세로 전환을 해서 투자금을 온전히 다 잔금에 내는 방법입니다. FM적이네 그냥. 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막 2억이다. 그러면 월세 5천만 원짜리로 가고 나머지 1억 5천을 그거로 잔금을 내자.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 그리고 이거는 또 빌려. 예. 요즘 뭐 주식이 좀 핫해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럼 주식 계속 핫하니까 계속 글로 벌겠다고 하지 않을까? 너한테 안 빌려주고. 네. 하여튼 뭐 잘 또 설득해서 소고기를 사주든 양고기를 사주든 뭐 알아서. 네. 웬만하면 돈 빌리는 건지 그만하자. 너 그때 빌리는 영상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지인에게 돈 빌리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말도록 하자. 네. 뭐 신용 대출도 있고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대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게 여기 이거야. 친구들보다는 신용대출이든 기타 대출이든 이 방법을 어떻게든 알아야 되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일단 60에서 70%는 된다 이런 전제 그건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한 채만 받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채 받고 또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다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 대출이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그런 방식의 대출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뭐 조사해 본 거 좀 있어? 일단은 뭐 대부 업체들, P2P 업체 이런 업체들이 또 있었습니다. 뭐 사업자 같은 경우 본인 사업자면은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또 일으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작년에 6.17 대책인가 그때 이제 법인 사업자, 매매 사업자 네. 다 이제 대출이 안 되잖아.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그 매매나 임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말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원을 운영하면 학원 사업자, 뭐 식당 같은 거 하면 식당 사업자, 지금 체육시설 같은 거 운영하고 계시면 그런 사업자. 맞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은 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 네. 개인들이 이렇게 다주택자 대출이 안 되는 거 그 편법으로 활용해서 사업자를 내고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만 아니면 된다는 거잖아. 그게 편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네, 물론 사업자가 1년 동안의 영업 실적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부가세를 낸 이력도 있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 형식적으로 네.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6개월 정도는 운영을 하고 부가세를 분기별로라도 한번 내기는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만 유용한 그렇겠네. 뭐 매출이 많지는 않아도 나름대로는 그런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하다. 알아봤더니 뭐 90%까지 된다고? 네, 90% 넘게도 된다고 했습니다. 야, 그럼 대출 이자는?
이자는 한 8에서 한 음. 10% 사이 정도였습니다. 괜찮겠다 이거, 그지? 네. 활용해볼 만하겠다. 그리고 뭐 좀 그러면 되지 뭐. 좀 작은 사업자를 내서 좀 매출을 좀 만들어내지 뭐. 그러고 나서 6개월 후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지? 사모프를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직장인 신용대출 같은 것들은 다 되니까 웬만하면. 네. 그렇지?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규제도 없으니까 신용대출 안 받고 계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받으면 되겠고. 네. 어떤 기업들에서는 직장 내에서도 또 대출을 해주시는 상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지. 또 하나 그것도 있을 수 있겠다. 직장을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알지? 예.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조건이 까다로워. 뭐 특별한 뭐 집을 사겠다는 거라든가 무슨 요건이 필요해. 어차피 우리 집을 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충족된 거 아니야? 그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거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도 선호하는 거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제 마지막 호봉이 쌓여가지고 마지막 3개월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네. 그런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퇴직금이 되게 높아질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중간 정산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을 작게 줘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거야. 네. 회사하고 그 신청자하고. 일단은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는 게 가장 좋잖아. 맞습니다. 그걸 이제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잖아. 네.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로 90%씩 받고 다시 진행을 했었으니까 네. 10%만 내 돈 갖고 하고 전세 놓고 다시 이제 또 돈 회수가 되면 또 잡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2년 안에 뭐 10개도 잡을 수 있고 낙찰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쉬웠지만 지금은 잔금 내는 게 이렇게 어려우니 맞습니다. 힘들어진 거잖아.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전세가가 일단 되게 높으니까 네. 잔금만 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좀 비싸더라도 이자가 좀 비싸더라도 잠깐 2, 3개월 쓸 수 있는 거 그동안에 명도 끝내고 전세를 놓으면 다시 원금이 회수되니까. 네.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잘 안 쓰는 대부업체까지도 알아봐야 되는. 대부업체도 너 쓰라면 쓸 거야? 제가 조금 싸게만 낙찰 받는다. 어. 사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리는 데가 지금 가장 막 핫한 데들은 많이 싸게 받지 못하잖아. 네. 근데 이제 저평가된 유망 지역이지만 막 상상할 게 뻔한 것들 그 정도는 뭐 우리 정도 수준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 없이 싸게 산 다음에 한 2, 3개월 명도하는 기간 동안에 전세 놓기 전까지 쓰는 돈으로 해가지고 한 12%다 만약에 월 1%지 12%면 네. 잔금을 내고 그러고 나서 전세 보증금으로 다시 원금 환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잡고 이러면은 그 대출이자 1%씩 내는 대출이자를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게 산다 라고 하면 메리트 있지 않을까? 대부업체도 쓸만하겠지. 네. 대부업체까지 쓰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 않을까, 그지? 다만 이제 단점들은 있을 거야. 일단 신용에 많은 그럴 거야. 타격이 좀 있어요. 신용도가 좀 떨어질 거다. 나중에 1금융권 대출 받을 때 조금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 네. 근데 어차피 1금융권 대출은 못 받아 우리는. 왜냐면 다주택자가 됐거든. 네. 이게 이제 몇 년 이후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동안에는 신용 좀 안 좋아지더라도 네. 대부업체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 나중 되면 또 신용도 쌓기 위해서 좀 노력하면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 한번 신용도 떨어졌다 해서 평생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부업체든 P2P 대출이든 네. 12%라고 하더라도 되게 막 세 보이고 겁나 보이지만 그거를 투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더 경매로 싸게 받고 네. 결론적으로 또 그렇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거잖아. 앞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노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방법인 거라고 생각을 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지금은 대부업이나 B2B나 그런 그게 가장 낫지 않은가? 예. 친구한테 빌리는 거 받으면 될 것 같아. 너 어차피 친구한테 빌린다 하더라도 12% 준다고 했었잖아 그때. 네. 뭐 이런 10%에다가 뭐 투자금에 뭐라고? 10%. 10%를 준다 그랬잖아. 그거 진짜 난 네가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충분히 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감사합니다. 그럼 친구는 완전히 그건 횡재인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래,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은 대출 받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조금 쉽지 않겠구나. 네. 뭐 전세자금 대출 받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그다음에 퇴직금 중간 정산하거나 그다음에 지인한테 3개월만 쓰겠다고 빌리거나 네. 그렇지? 아니면 차가 있으면 차를 담보로 해도 되겠지 뭐. 뭐지? 지금 차량 담보 대출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네. 대신에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웬만하면 금융권을 활용하는 게 좋겠는데 대출이자가 좀 센 P2B 대출 12% 정도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겠다. 네. 그리고 물건만 제대로 고르면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 시세가 1억 6천이라고 치자고. 네. 근데 전세가가 1억 7천이야. 너 그런 물건이 있을 거라 생각해? 있을 수도 있을 것 있어.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행보S 뭐 우리가 컨설팅에서 받은 물건 중에 그런 물건이 있어. 내 아파트 단지고 막 이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1억 6천이 시세면은 1억 5천에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되면 1억 7천에 전세 놓으면 2천만 원이 불어나잖아 돈이. 예. 그런 걸 찾아내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 이 3억 프로젝트 성공. 보증금을 불려 나갈 수 있는 나가는 투자를 거. 지속해. 그리고 이건 뭐야? 5번은 투자금 모으기는. 혹시나 3억 프로젝트를 주변에 좀 음. 관심 있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처음에 목표한 거는 2년 내에 3억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 4명, 5명 모여가지고 3천만 원씩 5명 모여서 한 3년, 4년까지 끌고 가면서 예, 3억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5명이라고 치면은 3천만 원씩 5명이면 1억 5천. 네. 그럼 우리가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잡았으면 대출 굳이 받지 말고 네. 그거 하나를 그 돈을 5명에서 모아가지고 해.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 그래서 전세를 놔. 그럼 다시 또 1억 5천이 또 회수가 될 거잖아. 네. 아니면 아까처럼 뭐 전세금 이하로 받게 되면 1억 5천이 1억 7천이 될 수도 있겠지. 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1억 7천짜리 아파트 또 잡아. 그래도 2, 3개월 걸린 다음에 또 정리해서 전세를 놔. 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5개를 잡았다 1년에 5명이 한 거니까 1년에 한 채씩밖에 못 잡은 꼴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되면 네가 이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2년 내에 혼자 다 해가지고 3억을 만들겠다. 이거는 좀 힘들어지겠지. 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예. 그래도 뭐 노는이 뭐해. 그렇게라도 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공부도 하고. 그 3억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 예. 그것도 괜찮겠네. 아, 참, 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대출은 이랬다고 치고 네. 너 다주택자인데 네. 취득세가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도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에다가 부가적인 세금까지 지금 8.8%야. 네. 저기는 3주택자 이상 되고 규제 지역 같은데 뭐 이런 데는 12%야. 그러면 맞습니다. 13.2%잖아. 부가적인 세금까지 치면은. 네. 그럼 어떡할래 그거? 3천만 원이 취득세 내느라고 다 나가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자꾸 값이 오르고 튈 것 같은 아파트들은 묶으려고 하는데 공시 가격이 한 1억도 안 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찾아냈구나. 네. 공시가액이 1억 이하면은 실제로 매매가액은 뭐 경매에서 감정가액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 6천 되겠지? 네, 그런 물건들이 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하면 취득세는 그러면 중과가 아니라 네. 1.1%. 1.1%. 괜찮네. 그건 또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다. 네. 개인 명의로 해도 1.1% 취득세만 낸다. 그거 공시가 1억 이하의 물건만 찾아내면 되겠다. 이런 거 맞습니다. 좋은 팁이 되겠네. 몇 개야 이게 도대체? 예, 뭐 되게 여러 개 찾았었는데 이렇게 많아? 네가 이렇게 찾아놓고 이거 하고 그러면 방송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야? 똑같이. 오시면은 만나셔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거야? 예. 오, 괜찮다.